하지지나 백로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봅시다. 하지지나 백로.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봄봄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여러분 그 봄봄에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장인과 나의 관계에서 해악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그때 결말이 어떻게 끝났어요? 나 딱 정해졌어? 열린 결말이었거든? 왜냐면 여러분 결정 사이에 결말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봄봄이라는 건 계속 이게 순환될 거다라고 하는 제목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그 열린 결말이 원작이 열린 결말이라서 그 결말을 여러분 뒤에 상상해서 다시 이어서 쓴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실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글을 썼잖아. 이거는 원작 소설을 재구성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야. 왜냐면 제목에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 그래서 그 하지지나 백로라고 하는 뜻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작과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점, 차이점은 차이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따로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인물의 성격, 사건 전개 이런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앞부분 줄거리. 어제 저녁 장인이 나를 찾아와 근홍 얘기를 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했대. 그럼 뭐가 발생했냐면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건 발생. 그러면 사건은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죠? 갈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그럼 이때 이 갈등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막내 사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장인과 막내 사이. 자, 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작년 가을을 회상을 한대. 그럼 봐봐. 어제 저녁 그 다음에 작년, 다시 어제 저녁,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구성을 갖고 있냐면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줘. 자, 나는 점순이가 18살이 되어도 여전히 장인이 성례를 시켜주지 않자 이 점순이가 일러준 대로 지주인 배창봉의 집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겠다고 장인을 협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나 같으면 계속 꾹 참았고 여러분 우리 원작에서도 마름인 여러분 이 장인보다 더 약한 구장에게 차가워가지고 구장한테 하소연해도 구장이 얘들아 내 편 들어줬어? 아니면 장인 편 들었어? 장인 편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점순이가 꾀를 낸 거예요. 구장보단 마름이 더 세고 마름보다 지주가 더 세니까 지주한테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누구인 마름인 장인보다 높은 지주인 배참봉을 찾아가서 장인이 얘들아 누구보다 배참봉보다 약자임을 이용해서 이런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원작에서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구장에게 찾아갔지만 여러분 구장보다 얘들아 누가 더 셌다고? 마름, 장인이 더 센 거야. 맞아. 그래서 마름이 장인이 훨씬 더 세니까 내가 얘들아 하소연을 해도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구장이 겉으로 괜찮아 위로해준다고는 해줬지만 사실은 여러분 혼인이 성공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작품에서는 지금 여러분 마름보다 지주가 훨씬 더 높으니까 마름에게 가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한 거야? 혼인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줬다고? 점순이가 알려줬대. 그럼 점순이는 되게 영리한 거네. 이용이 먹을 줄 아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점순의 성격이 선생님들 꾀가 많다라고 쓸 거야 얘들아. 꾀가 많고 여러분 영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꾀가 많고 영리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영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원작도 그래. 원작에도 점순이가 나보다 좀 더 얘들아 꾀도 많고 여러분 좀 더 영리하고 당돌한 면이 있어. 그렇지만 이 작품이 좀 더 인물의 성격이 더 부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침내 점순이와 혼인한 나는 성례 후에도 막내딸 끝순이의 배필이 대리사위로 들어오기 전까지 농사일을 하겠다고 장인과 약속을 했어. 근데 점순이가 계속 자기 남편이 여기 대리사위로 가서 돈 받아 못 받아?
돈을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점순이가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점순이의 만류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대신 일해주지 마라. 이제 얘들아 이 남편이 나가 점순이랑 나랑 돈 벌어서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의 집 일을 해주다가는 돈을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와 장인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야. 원작이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옆에 인물의 성격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면 잡아. 내가 우직하고 되게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의 인물의 이 성격은 원작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쵸? 그래서 원작과 동일해. 자, 점순이 꾀가 많고 의문스럽고 영리하고 야무지고 당돌하긴 한데 원작과 동일하지만 원작보다 더 부각을 시켜서 동일하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원작과 선생님이 동일하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더 부각을 시킨다라고 쓸게. 자, 장인이 탐욕스럽고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막내 사이한테 당하거든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건 똑같아요. 여러분 얘는 동일한데 어리석은 건 여러분 원작에는 안 나타나. 원작에서는 여러분 계속 장인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해. 차이점이 생긴다. 자, 막내 사이는 원작에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원작에 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의 성격과 인물의 등장 여부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봅시다. 1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챙기는 게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다. 그럼 농사일 도와주기로 약속한 거. 자, 내가 장인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장인님은 내가 일을 도우러 오지 않자 몇 번을 우리 집을 찾아와서 박사가 걔 있는가? 라고 해. 근데 여러분 우리 원작에서 나를 지칭할 때 얘들아 이 장인이 야 너 뭐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렀거든? 되게 낮춰서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박사가 뭐 하고 있는가? 이거 대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호칭이 달라졌죠. 그러면 원작에 나오지 않은 나의 호칭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건 원작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 대신에 이제 점순이가 마실 나갔다, 철렴 나갔다 거짓말을 한 거야. 여러분 점순이가 거절한 거지 내가 거절한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본문의 문제에 내가 장인의 약속을 내가 어겨서 내가 스스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틀린 거죠. 점순이가 시킨 거예요. 자, 과연 점순이의 말대로 장인이는 헛기침만 몇 번 하고서는 예전처럼 지게막대기를 막 들면서 때리지도 않고 이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바뀐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나는 점순이랑 결혼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을 해서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하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대리사위일 때는 아직 여러분 대리사위가 아니라 진짜 머슴처럼 대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막대를 해온 거고 지금은 여러분 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래도 갈게요. 그래서 장인님이 또 급하게 대리사위를 드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관경이 난 것처럼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라는 거야. 이런 간격은 배탈이 나서 아래로도 쏟아내고 위로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더부룩한 거죠. 자, 속이 왜 더부룩하냐? 여기 정리 한번 해보자. 간격이 난 것처럼 해서 나타나는 나의 심리는 장인과 약속을 어겼는데 누구 때문에 대를 사이를 빨리 들었다고 생각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안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자신 때문에 급하게 대를 사위를 들이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네요. 내가 괜히 이렇게 해서 자책감과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죄책감이라고 쓸게. 자, 장인에게 죄책감이 드니까 속이 안 좋은 거야. 나 때문인가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옆에 두 번째 문단 가자. 끝순이의 대리사위를 하려고 데려온 이 사내는 체격은 나보다 머리통 하나는 되게 작고 눈꼬리는 족제비처럼 쫙 솟아올랐대. 그럼 여러분 얼굴이 또 어리숙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나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 되게 동그랗고 등치도 이렇게 좋고 이러면 약간 곰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외양을 한번 보면요, 아마 얼굴도 약간 이렇게 얄쌍한 사람이지 않을까 약간 되고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이따 눈 이렇게 있고 이러면 약간 이런 사람이야.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갔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비하한다기보단 눈이 날카롭게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구나. 약간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입속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외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족제비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얘들아? 직유법. 그렇지. 이런 직유법들을 활용해서 외향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성격이 드러나냐면 이 사람 되게 야근 사람이겠구나. 자, 여러분 족제비가 여러분 눈이 이렇게 쫙 올라가지는 않았거든. 근데 여러분 왜 족제비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족제비 본 적 있어요? 안 봐봤어? 여러분 얘 진짜 빨라. 얘네들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거든 얘들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란 말이야. 얘네가 진짜 날쌔. 그래서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그럼 여러분 얘네들 그냥 진짜 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한 여기서부터 한 그래도 요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도 도로 이런 그걸 진짜 내가 한 1초 만에 지나는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거든. 엄청 빨라.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 닭 키웠었거든. 집에서 닭을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닭을 키웠었는데 밤마다 닭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 닭들이 내 닭들, 내 달걀들 이런 아침에 달걀 먹어야 되는데 달걀들이 막 깨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 족제비들이 요만한 틈 사이로 삐져서 들어와. 그리고 나서 얘들 어떻게 죽이게? 닭들 아니야. 어떻게 죽인다? 똥꼬를 그냥 얘가 탁 잡아 빼. 그러니까 창자가 팍 나오게. 그렇게 죽여. 대박이지. 왜냐면 닭들보다 족제비 요 정도 한다고 해도 족제비 요만해. 족제비 작은 애들이거든. 그 애들이 얘네들 다 잡아 먹으려고 그냥 목을 공격하면 얘네 다칠 수 있잖아. 이렇게 얘네 날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또 약간 더러운 말이야. 똥을 이렇게 잡아당겨. 선생님이 그걸 동물농장에서 보고 너무 충격 먹었어. 내 닭들도 저렇게 죽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 그리고 밤에 그래서 한 번 지켰어 내가. 왜냐면 내 닭이잖아. 그래서 내가 밤에 쟤네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슉 들어와요. 내가 야! 이렇게 하잖아요. 슉 나가요. 진짜 빨라.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거는 위로 솟아가지고 족제비를 닮았다 이게 아니라 족제비처럼 되게 날쌔다, 빠르라 보인다.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족제비처럼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얕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비칸 안 만들었지만 성격 암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제시가 무슨 제시가 나타나야 돼? 간접적 제시,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야? 보여주기, 그렇지? 보여주기 방식으로 드러낸다. 자,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돌림병으로 부모님도 잃고 그 바람에 제 신세가 따분하게 여겨져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되었대요. 이거는 여러분 막내 사이에 이제 그동안의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는데. 요약적 제시 한 번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약적 제시를 사용해서 막내 사이의 사연을 듣고 내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음 페이지로 갈게. 나를 보자마자 형님 구실구실 되는 꼴이 썩 그렇게 미덥지 않았대. 미덥지 않았는 건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어리숙하잖아요. 어리숙한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았고 그러면 이 막내 사위가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미리 암시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더구나 그 친구가 오고 나서부터 장인이 나를 볼 때마다 일을 여간 잘해야지. 자네처럼 이 일을 한 입으로 두 말 할 것 같진 않고 이러면 계속 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약속했잖아요. 농사일 도와주기로. 근데 안 도와줬으니까 농사일을 안 도와준 일을 장인은 마음속에 얘들아 계속 쌓아놨던 거야. 자,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까닭없이 약이 오르고 나고 성이 나는 거지. 왜? 비교를 당했으니까. 자, 그럼 옆에 정리 한번 해봐. 장인은 나에게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가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거야. 책임을 돌리는 거지. 자, 나를 탓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가서 3번 한번 가자. 근데 바로 어제 저녁. 그럼 봐봐. 아까 이러면 어제 저녁이었는데 작년 생각했다가 다시 이러면 어제 저녁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어제 저녁에 뭐가 발생했었지? 장인이 막 울고 나타났잖아. 사건 발생했지. 그래서 사건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들른 장인님이 그렇게 치마르도록 칭찬해대던 막내 사위 때문에 눈물을 떨고 방바닥을 막 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자, 이 내가 새끼 호랑이를 받았지. 새끼 호랑이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막내 사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된 걸 비유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맨 처음에는 강아지 같다라고 생각했어. 일 잘하고 꼬리 잘 흔드는 강아지. 그러면 농사일을 도와주는 착한 사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호랑이 새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여러분 내가 속았거든요. 장인을 속인 나쁜 사위라고 생각을 해요. 비유법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안 써왔지만 여러분 여기 원관념이 누굴까요? 둘 다 막내 사위야. 맞아. 자, 강아지랑 호랑이 새끼 모두 막내 사위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 비유적 표현으로 이러면 인식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5번 갈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위를 하나 얻은 것 같았다. 근데 여러분, 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기를 당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속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위에게 속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듣고 나서 아유 우리 장인님 제대로 된 사위 하나 구하셨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진짜 얘들아 칭찬의 의도로 얘기한 거야? 비꼬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단어법. 그렇지. 자, 춤을 지나서 모두 다 혼자내고 그러면서 장인한테도 막 살살거리면서, 그러니까 아까 뭐에다 비교했어? 맨 처음에 강아지 꼬리 흔드는 것처럼 살살거리면서 마음을 주더래. 그러면 이러면 막내 사이가 처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성실하고. 자, 그리고 이러면 살살거린다는 건 살가운 거죠. 자, 성실하고 살가운 이런 태도로 잘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믿음을 보여줘야 사기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막내 사위랑 술 한 잔을 마셨는데 또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끝순이가 웬만큼 크면, 키가 좀 크면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약조를 하면서 주관이 막내니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작에서 나에게 했던 거랑 똑같죠? 장인은 여러분 무슨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대릴사위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착취하려고 했었던 거야. 착취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 막내 사위란 친구가 그럼 그러지 말고 장인님이 여기 지장 한번 찍어달라고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다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종이 쪼가리가 바로 여러분 여기서 성격이 나와요. 자, 여러분 나와 막내 사위의 얘들아 어떤 걸 보여주냐면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거든. 자, 빈칸에 대조적이라고 써줘. 자, 왜 대조가 되냐면 여러분 장인에게 여러분 종이 쪼가리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한테 어느 지역에만 여러분 구역만 일을 맡기겠다. 몇 년까지 일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 왜 성례 안 시켜주죠? 뭐 이러면 이렇게만 했잖아. 그래서 이러면 누가 정순이가 아유 수염도 묻잖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 그 말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기 수염 이렇게 잡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 나는 그렇게 어리숙하게 행동을 했는데 얘는 계약서를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격이 얘는 되게 치밀하고 영악한데 여러분 나는 어리숙하고 얘들아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선생님 옆에 어리숙하다, 치밀하다, 영악하다라는 건 이건 나고 얘는 누구? 막내 사이. 응?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나와 막내 사이.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술도 얼큰해졌겠다. 글도 잘 몰랐던 우리 장인님은 그랬다. 우리 장인님은
나처럼 까막눈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원작에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원작에서도 좀 약간 뭔가 이 사람이 막 잘난 척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까막눈이었다라는 부분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원작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남자가 누구처럼 한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되겠는가? 이러면 이때 누구처럼이 얘들아 장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굴까 얘들아? 나, 그렇지. 나처럼 한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되겠나? 라면서 호기롭게 지장을 꾹 찍어줬다는데 그게 우리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챈 꼴이 돼버렸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러면 점순이 말 듣고 진짜 수염 잡아당겼다고. 원작에서는 여러분 나는 직접 진짜 수염을 잡아당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염을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게 진짜 수염을 잡아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수염을 잡아챈 꼴이 됐다라는 건 당했다라는 뜻이어서 여러분 막내 사위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정리해보자. 원작에서는 나가 장인의 수염을 진짜로 잡았어요. 자, 근데 이 작품에서는 장인이 막내 사위에게 당했다. 이걸 비유적으로 수염을 잡아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수염을 잡아챈 건 원작에 나온 표현이어서 동일하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미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자, 그 다음날부터 이놈이 일도 안 내고 밥만 축내기 시작을 하더래.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까 맨 앞에 왔을 때는 막 성실하게 매일같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계약서 딱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전환이 됐죠? 당장 꺼지라고 해도 빙장님 저랑 계약도 했잖아요. 저기 안목볼 놈만 제가 돌보면 된다라고. 이게 계약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시킨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빙장님은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 어떻게 닭 한 마리 잡아서 술 한잔 할까요? 이러면 이러기만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이 우리 재산 다 축낼 판이야.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신 건데 예뻐서 술을 마신 거였거든? 근데 나랑은 술을 안 마셨잖아. 그때는 나애가 어디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막내 사람이 하니까 오늘 닭 한 마리 잡을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닭도 되게 귀했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막 집에 있는 재산들을 막 쉽게 써버리려고 하고 있는 사위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빙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빙장님이라는 표현은 원작과 똑같아요. 자, 원작에서 장인이 나에게 사용하도록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인한테는 빙장님이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이러면 이 장모님한테는 빙모님이라고 불러라 해서 이러면 그 점순이 엄마한테는 빙모님 이렇게 부르고 점순이 아빠인 장인한테는 빙장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 사위도 똑같이 빙장님 부른다는 건 막내 사위한테도 똑같이 시켰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뭘 했다면 얘네들 요구했을 거다. 막내 사위에게도 요구했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자신의 장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빙장님, 빙무님은 다른 여러분 사람의 장인, 장모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내가 있고 나의 진짜 장모님 여러분 장인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장모하고 이러면 장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장인 장모 너의 장인님하고 보면 장모님 잘 계시니? 이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거야.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빙모님, 빙장님 잘 계시니?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이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장인이 시키고 있다는 건 장인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장인이 아까 뭐 했어? 얘들 글을 못 읽는 까막눈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장인님, 장모님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빙장님, 빙모님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호칭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태양성이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거야. 왜? 누가 어리석어? 장인이 어리석으니까. 자, 장인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부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음이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 무식함이라고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해악성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알겠지?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옆에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어. 여러분 옆에 한번 봐봐. 서술방지. 여러분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 중간중간 여러분 내가 1인칭 시점을 사용을 하는데 중간중간 뭘 사용하냐면 괄호를 쓰거든요. 자, 여러분 괄호를 사용해서
내가 내 이야기를 좀 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원작과 공통된 서술 방식이었어요. 자, 이런 서술 방식을 쓴 이유는 어린숙한 여러분 나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 그치? 1인칭은 안 그래도 얘가 정보가 되게 제한적인데 어리숙한 서술자니까 정보가 너무 제약적이잖아. 그래서 그 설명을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괄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황만근 씨가 조금 어리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여기 서술자처럼 보이는 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괄호 표시해서 이런 의미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만근 씨가 좀 어리숙하게 말하는 걸 이 서술자가 부연 설명으로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괄호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부연 설명, 보완한다,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장인님은 그렇게 하소연을 해내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는 그 막내 대리사미가 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역시 사람은 글을 배워야 돼. 나는 글을 모르니까 6년이나 대리사미를 했는데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이러면 여기서 나의 심리가 나와. 와, 막내 사이 정말 용하다.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긍정적인 예찬의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요건 예찬을 하는 게 아니라 와, 아니 자신은 6년이나 대리사위를 하면서 혼인을 했는데 그런 장인을 한 번에 속여먹었잖아요. 이 속여먹는 이 막내 사위의 행동을 감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름 비교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도 쟤 처음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니야. 자, 그럼 다시.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장인님과 함께 그 집을 나서서 다시 처가로 걸어가야만 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점순이가. 근데 여러분 자기 아내를 어떻다고 표현해? 속을 알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원작에도 나와요. 원작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염 진짜 시켜서 잡아당겼잖아요. 근데 점순이가 누구 편 들었었지 얘들아? 장인 편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범져가지고 제가 점순이 무슨 속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든.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원작과의 공통점이죠. 자, 내가 원작에서 점순이의 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점순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자, 선생님 안 썼지만 점순이는 여러분 정말 영리하고 당돌하고 여러분 아까 앞에 나왔듯이 때가 정말 많은 영악한 여러분 여자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걸 보고만 있어요? 지장 찍은 종인지 못판인지 확인을 해야지. 장인과 내 말을 문 밖에 잠자코 들고 있던 점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봐도 뭐가 안 와? 여러분 나이가 그냥 잡혀 사는 거 맞죠? 나이 얘 거의 6살인가 7살 많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잡혀 사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 점순이가 바로 쏘아붙였다. 아니 누가 그걸 보고 읽으래요? 아니 없애면 되지. 자, 이러면 봐봐. 없애면 된다고 해. 계약서를 한 장만 찍었으니까 그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이건 법으로 어겨워요. 여러분 계약서 함부로 없애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계약서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여기에서도 꽤가 많고. 자, 나하고 여러분 지금 장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방만 동동 보르면서 장인이 막 울고 있었잖아. 근데 점순이는 직접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적극적인 행동인 거야. 성격인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당돌하다 한 번 더 써줄게. 자, 아버지 땅맞이기 엉뚱한 솜 소나기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이 엉뚱한 놈이 일단 누구야? 아버지 속인 막내 사이. 그렇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없애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되게 얘들아 순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순진하고 순박하고 이러면 좀 여러분 어리숙하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 원장에서는 얘 이런 성격을 숙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뭔가 얘들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장인님과 내가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인 거야. 그래, 저 없애자.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장인님과 나는 어두운 밤길을 달빛에 기대에 걸어갔다. 그럼 여러분 자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 시간적 배경은 달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이거 무슨 이미지예요? 시간, 그치? 자, 이제 하지도 지나서 낮이 뜨거웠지만 밤 공기는 그런대로 시원했대.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하지가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뜻 아래 써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하지는 여러분 지금 언제냐면 여름을 이제 한여름이 지난 거야. 한여름이 지나서 백로에 가까워지면 백로가 9월 초거든요. 그러면 9월은 그래도 더워도 이제 가을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지금 들어간 거지. 자, 계절적 배경이 여러분 언제냐면 여러분 한여름을 지나서 여러분 이제 늦여름을 해당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늦여름의 다른 말은 여러분 가을이 어떻다? 바로 앞부분에 있다. 초가을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한여름에서 초가을로 혹은 늦여름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더운데 밤 공기는 시원한 거야. 그래서 봐봐, 지금도 6월 초니까 완전 한여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도 밤은 그래도 조금 선선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시원했다는 무슨 이미지로 배경을 설명한 거야? 촉감, 그렇지? 자, 비릿한 풀 냄새도 나. 얘들아 왜냐면 풀이 얘들아 노랗게 익어가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인 이미지로 배경을 묘사하죠. 자, 그 다음에 두꺼비가 얘들아 계속 물어대. 그럼 이거는 뭐야 얘들아? 청각적인 이미지 쓰고 있는 거고, 부엉이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감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시간, 계절적 배경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장인님은 내 바로 앞에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장인이 원작에서 항상 어떻게 걷냐면 시계막대기를 항상 들면서 이렇게 자기가 양반인 것처럼 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고 완전 의기양양하면서 걸어. 그래서 여러분 부장이랑 같이 갈 때도 막 이렇게 걸었거든? 그러면서 막 나랑 싸울 때 막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막 축 처져서 걷고 있잖아.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장인의 모습은 지금 이 막내 사이인데 속아가지고 너무 불쌍해진 상황이다. 맥이 빠진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쌍해, 연미, 그치? 자, 장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갈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다 비교하냐면 맥 빠진 노인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성례시켜주고 등도 두들겨주는 우리 장인님이었는데, 이러면, 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장인의 집에 계속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원작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한테 얘들아, 여기 내가 까지니까, 이러면 여기 지져주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 치료해주고, 담배를 주면서, 아유, 내년엔 성례해야지, 내년에 결혼해야지 하면서 이러면 두들기면서 다시 일 시켰거든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원작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장인한테 속인 게 아니라 우리 장인님은 나를 생각해주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 장인님의 이 수염을 잡아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어리석은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장인님이 나를 위해줬었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일부러 장인님에게 말을 걸어서 장인님 예전 생각나세요? 무슨 생각말인가? 장인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자, 여러분 넘어갈게. 예전에 장인님이 제 바지가랑이 움켜잡고 매달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 했었냐면 수염만 잡아챈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남자의 중요 부위도 여러분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살려줘라 하면서 했던 장면이었잖아. 몸싸움을 하는 부분이었거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장인과 나라고 하는 관계에서는 상인과 사이 관계에서는 절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어? 비정상적 몸싸움이라고 써놨어. 이게 얘들아 뭘 만드는 부분이었냐면 이 몸싸움을 여러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작에 나왔던 장면을 회상을 하면서 가장 해학적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해줘요. 풀벌레가 스르르 스르르 울기 시작한다. 여러분 근데 자 여기 벌레가 울기 시작해. 아까 얘들아 두꺼비가 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뭐냐 부엉이 얘네들이 울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계절을 나타낸다기보다 어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런데 풀벌레가 우는 게 얘들아 언제냐면 가을 되면 풀벌레가 울어. 얘들아 귀뚜라미 가을에 우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거네.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을에, 그치? 그러면 가을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배경을 통해서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이미지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로, 그치? 뭐 좋은 일이라도 기억을 해. 장인님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 오늘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장인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제가 그놈 팔을 꼭 잡고 못 가게 할 테니 장인님이 그놈 바짓가랑 꽉 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부위를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제가 재빠르게 그놈 몸에서 계약서가 뭔가 빼낼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장인한테 우리 같이 공조 수사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저는 연대라고 쓸게요. 연대라는 건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장인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뒤돌아보기 시작을 한다. 아까와 다르게 뒷짐도 지고 이런 걸음도 이런 뒤틀거리면서 막 이런 걸어. 이러면 걸음 왜 뒤틀거리냐면 신나는 거야. 이러면 약간 신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맥없이 걷다가 뒷짐도 지고 힘있게 걷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 내 뒷골 콩밥만 지나면 장인집이었는데 장인이 툭 내게 말을 건넨다. 어떻게? 지게막대기는 3위 자네가 될 텐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너가 지게막대기를 들어. 그러면 내가 이걸 잡고 너가 그걸 빼서 여러분 그 계획에 아까 이 계획에 위에 있던 계획에 어떻게 하는 거야? 동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위에 제안을 연대를 제안했으니까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게 원작과 차이점이에요. 원작에서는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이 지갈 막대기는 나를 뭐 할 때만 쓰는 거였어. 때릴 때만 쓰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소재야. 그래서 갈등을 상징하는 소재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같이 뜻을 합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맨 처음 시작할 때 장인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사이가 좋아진 거야. 자,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름밤이 깊어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가을이 되고 시작한다 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배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두 사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배경이. 그리고 여러분 뭘 하기 시작했다면 사람이 얘들아 누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하는 건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배경의 역할이자 다른 말로 제목의 의미예요. 배경의 역할이자 제목의 의미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여러분 뒤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 여러분 우선 8쪽에 여러분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8쪽에다 제목의 의미 선생님 써놨거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 본봉 원작은 여러분 배경이 봄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들어갔고요.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첫 시작이니까 사랑이 싹 트는 시기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 안 썼지만 두 번째 봄봄 봄이 몇 번 들어가 얘들아? 2번. 이 봄이 반복된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대리사위를 하고 있는 걸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순환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결과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대리사위로 일할 것을
들어가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하지지나 백로라는 건 여러분 얘가 진짜 한여름이고, 자, 얘는 여러분 이제 초가을을 얘기는 해. 그러면 하지를 지나서 백로를 향해 간다라는 건 여름이 지나서 한여름이 지나서 가을 초입에 도달하기 시작을 한다. 즉 인생을 본다면 아까 이다 봄은 시작, 청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시작의 단계라면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여름은 여러분 가장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시기야. 그래서 시작에서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제일 여러분 인생에 고조되는 시기가 여름인 거죠. 자, 가을은 수확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풍요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더 성숙해지고 결실을 맺는 계절인 거야. 그러면 여긴 안 나왔지만 여러분 가을을 만약에 이제 겨울을 인생의 비유라면 겨울은 이제 마무리, 그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여러분 노인들이 글을 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퇴계이왕이 쓴 만보 이런 작품들은 만보 내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쓴 작품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작품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시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쓴 작품들을 보면요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노인이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계절의 흐름으로 인생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던 여러분 한여름이 지나서 인생이 지나서 더 성숙해지는 인생의 노년기로 가까워진다. 혹은 인생의 얘들아 성숙해지는 시기에 가까워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의 의미 쓰러 가면 여러분 요거 쓰셔야 돼요. 제목의 의미 제일 중요한 거.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여러분 봄봄하고 하지주나 백로 선생님이 구분을 했어. 시험을 내시면 선생님이 요거를 내시겠죠. 원장관이랑 비교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등장인물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등장인물은 선생님이 앞부분 시작하면서 누가 원장이랑 동일하고 누구는 다른지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핵심 갈등은 나랑 장인의 갈등에서 장인과 막내 사이의 갈등으로 여러분 달라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장인이랑 사이 안 좋아도 나와 장인의 갈등보다 장인과 막내 사이의 갈등이 이 글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 장인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 관계였는데 이제 협력 관계, 가족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인간이 좀 더 어떻게 된 거다? 성숙해진 거다. 그치? 대립 관계에서 화해, 여러분 협력 관계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장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 맨 처음에는 원작은 원망을 많이 해. 그런데 이제는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어. 여러분 연민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야. 연민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여러분 동일하죠.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러분 내가 약간 모질한 사람이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서술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는 여러분 서술에 한계가 존재한다. 자, 이 한계를 여러분 좀 더 보완해 주려고 했던 게 아까 누구라고? 괄호. 그치, 이걸 가지고 보완을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정순이의 성격은 야무지고 당돌한데 여기도 야무지고 당돌하지만 선생님 어떤 말 썼어요 얘들아? 여러분 인물을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지지나 백로 정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이제 시 두 개 한번 해볼게요.